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지금 피해게임2가 종료가 됐죠.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스포를 봐가지고 결말을 봤는데 아직 마지막 회는 못 보고 있습니다. 살짝 기대했던 결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심리다 LBC에서 보내드리는 콘텐츠는 플레이어를 응원한다거나 단순히 리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일종의 교육 교보제로 활용하는 그런 콘텐츠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과정을 잘 다루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사님과 박지민님의 대결. 지난 시간에는 유리사가 그 플레이어들을 협박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발목을 죄는 모르다가 결국 데스매치로 보내지게 됐었죠. 근데 유리사의 협박 부분에서의 잠깐 장단점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주 얘기를 하기 전에. 유리사의 협박은 기본적으로 짧게, 그래서 상대가 어떤 상상력을 부추기게, 뭐 서출구 따라가고 싶어요? 딱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서출구 씨를 납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응종시킬 때, 그래서 응종 관련돼서 그 장난전화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 맥도날드에 장난전화 해가지고 그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장난전화 범도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알아서 상상하게, 거기에 좀 젊은 직원이 있죠? 이러면서 그 젊은 직원의 인상착의를 스스로 말해버리잖아요.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그 젊은 직원이 그래, 뭐 우리말로 뭐 MZ세대라 평소에 좀 말을 잘 안 듣고 좀 이상했어, 약간 이렇게 느끼던 것이 경찰의 전화와 맞물리면서 상상하게 되죠. 물론 그때 그 직원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건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그래서 그 여지를 열어놓고 던져놓는 것, 그리고 이 지시가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 따를 수 있어.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세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지민 씨 꼴등 만드세요. 물론 어려운 미션이긴 했지만 단순하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굉장히 잘했는데, 실은 협박에는 여기에 몇 가지 요소들이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명분이 따라주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리고 어떤 선한 동기, 거창하게는 인류를 위해서, 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 어떤 공포를 전할 때 거기에 배경에 선한 의지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협박에 자기가 스스로는 원래는 굴종하는 거지만 그 굴종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떤 명분을 찾으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가장 연구가 활발했던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나치에 관련해서 연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해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민간인을 그렇게 해쳤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었느냐, 그 사람들은 악마냐. 그게 아니라 그 자기 민족을 위한 선한 의지로 인한 굉장히 심플한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 악행이 선한 의지로 포장이 되면서, 물론 이게 이제 협박을 당한 건 아니죠. 어쨌건 이게 어떻게 보면 응종의 결과인데, 그래서 여기서 선한 동기와 어떤 명분. 근데 유리사 씨는 그게 약했죠. 그래서 실은 여기에서 윤비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명분을 얘기하잖아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게 윤비 씨의 이런 명분이 약간 유행어처럼 장난스럽게 사람들이 패러디를 하지만 이 피해 게임 안에서도, 근데 그 명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유리사가 어떤 조금 더 대의를 위한 명분. 근데 그걸 하려면 유리사는 그 전에 사람들과 교류를 어느 정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를 좀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중에서는 당근이 약했던 셈인 거죠. 쥐도 궁지에 물리면 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범죄도시 1 같은 경우에도 장첸에 대해서 누가 분석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범죄도시 1에서의 장치는 상대가 도망갈 구멍을 살짝씩 열어놔요. 예를 들어서 뭐 장희수한테 오락실은 네가 써라라던가,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다 뺏어가는 건 아니고 조금 남겨둬, 네가 열심히만 하면 목숨은 살려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너한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고 너는 이제 죽음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사람들이 그 선택지를 생각하면서 물어요. 지금 유리사한테 그 꼴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리사는 사람들한테 도망갈 구멍을 열어놨어야 되는데, 그 실제로 유리사는 그걸 열어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 유리사는 너무 강자야,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유리사의 협박이 강력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패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리더십도 그렇고 과거의 정치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협박은 결국 공포 정치잖아요. 근데 보통 공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변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뭐 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변보호를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암살에 대해서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 예를 들어서 뭐 진시황 이런 인물이잖아요.
이걸 뭐 공포정치라고 해야 될까? 법치주의로 해서 얄짤 없었지. 진시황, 물론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도 흘리고 했으니까 이제 암살자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공포로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 이 사람을 협박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 가정에서도 절대 군림하는 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존재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번의 실수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이런 카리스마를 잃으면 안 돼. 이게 잃는 순간 순식간에 나락이에요. 평가가 나락가. 저 사람은 뭐야? 그냥 허세였네?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일어서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걸 한 번의 이미지 관리를 실패했을 때 잃는 게 너무 크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관계로 맺어지고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그런 경우는 좀 실수해도 되지. 예를 들어서 홍진호 씨가 이 전 홍진호 리더십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실수해도 사람들이 그거 갖고 놀리지. 그걸로 홍진호에 대한 이 신뢰를 잃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언젠가는 보상을 받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까지가 되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행동해도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으로 어떤 대상을 굴복시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굴복시키는 입장에서 멋져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쉬운 전략일 수 있는데, 그게 스스로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힘든 삶을. 그래서 가족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그 굉장히 공포로 다스리는 그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일단 정서적으로 부모에 귀속되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못 꾸린다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뭐랄까요, 사춘기가 세게 오고 오래가, 영원히 가기도 해. 부모와 손절하기도 하고, 이 과거 왕 이런 시대로 돌아가면 암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거니까. 회사에서는 어때요? 물론 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직하는 거 문제 없지만 이직이 잦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지금 정치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그 협박책을 써야 돼. 그러려면 어딘가 누군가를 왕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왜냐면 그거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야비한 수를 써야 된다고. 계속해서. 근데 물론 뭐 유리사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공포를 다스리는 건, 공포로 사람을 다스리는 건 굉장히 강력한 방법인 건 사실인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아예 공포의 대상으로서 어떤 그런 존재라면 상관이 없는데, 다 인간이거든. 공포스러운 모습도 있고 뭐 귀여운 모습도 있고, 원래 사람은 겹쳐 있단 말이에요. 아예 내가 뭐 괴물이야, 아예 사자야, 그러면 그 공포심을 유지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공포심을 유지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나에 대응하는 어떤 무기를 만들긴 하겠지, 몰래 몰래. 그래서 이런 공포라는 거, 협박이라는 거는 짧고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는 거는 유리한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과 나의 일종의 공포를 유지하는 것도, 저 사람 무서운 사람 이렇게 믿는 거니까 일종의 신뢰라고 치면, 그 신뢰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CEO 분들이랑도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리더들을 만나보면 각자 노하우가 있긴 있어요. 이런 공포 이외에 어떤 보상을 주는 것이 또 있더라고. 공포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는 좀 힘든데, 유리사는 초장의 등장부터 너무 큰 공포심을 줘버렸지. 나의 이런 1등, 차분한 태도, 지켜보는 태도.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실은 유리사도 당황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1, 2라운드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민 씨와 유리사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민 씨도 상당히 앞쪽에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유리사가 일단 1번에 딱 박혀 있었지만, 그러니까 유리사 입장에서는 지민 씨가 10점 맞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예상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나도 점수가 낮겠지만 지민도 점수가 낮겠구나. 그래서 2라운드에서 얼마든지 그걸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유리사가 이 사람들 순서를 봤을 때는 나와 지민, 뭐 후지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앞쪽에 배치된 사람들은. 근데 의외로 지민 씨가 10점을 맞아버리면서 이게 상당히 더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온 거지. 예측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유리사가 더 이렇게 조급하게 어떤 협박 전략을 더 강하게 쓰고 그랬을 수는 있겠죠. 되게 유효할 뻔했지만 유리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유리사의 모습에는 어떠한 당근도 없었어. 근데 또 그러니까 협박이 먹힐 뻔한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교류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건 협박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그럼 또 계속 얘기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그리고 지민 씨가 가면서 준 선물. 아예 감동이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MB와 신라면. 소고기를 꼬챙이에 구워 먹던 야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문물이죠. 한 세기 정도 문명을 앞당긴
그런 그런 결과처럼 보여요. 근데 지민 씨가 이 데스매치를 직접 선택해서 그냥 가서 부딪혀버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나의 생존에는 야생팀에 대한 책임과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었는데 막상 궁지에 몰리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욕망은 당연히 남아있죠. 근데 야생팀이 너무 그립죠.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해줘야 될 것들이 자꾸 커지길 마음이 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내가 뭐 돈이며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처럼 지민 씨는 이 야생팀에 대한 끈끈한 마음이 떠오르고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쨌건 지민 씨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지민 씨의 유사한 서출구 씨가 윤비 납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보강을 합니다. 자기가 납치를 당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피해자가 계획을 세우니 훨씬 더 탄탄한 계획이 세워지지. 피해자의 마음을 아니까. 살짝 스톡홀름 증후군 같죠. 물론 스톡홀름 증후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스톡홀름 증후군은 이제 납치범들에게 동조가 돼가지고 진짜로 피해자. 근데 이거는 게임이고 룰 자체가 이제 합류를 하는 룰이니까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근데 여기서 확실히 말합니다. 생각보다 의심을 할 수가 없다.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100% 순종적일 거다라고. 한번 당해보니까 확실하게 예측을 하고 있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거야. 이거를 안 당해본 입장에서는 왜 저래? 왜 저렇게 그냥 순순히 따라가? 그러면서 서출구 씨가 좀 너무 순종적인가? 이상한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서출구 씨는 절대 순종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반항기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면 사람이지. 좀 그렇게 윤비 씨 위치를 알려줍니다. 서출구 씨가. 그리고 의심을 제일 안 살 것 같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였다라고 신윤지 씨가 말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덜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뭐 홍진호 씨야 서바이벌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덱스는 시즌 1에서 나왔고 심지어 서출구는 같이 있다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그 남녀로서도 어쨌든 여자가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상대가 의심을 하는 게 적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차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들었을 때 상대가 약해 보일 때 그 제안을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야 되면 이 사람이 강력할 때가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 변호사야. 그러면 이 사람이 똑똑해 보인 게 난 좋죠. 근데 내가 그때 물건을 사러 갔어. 근데 파는 사람이 어수룩해. 그러면 내가 괜히 더 이 사람보다 많은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별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호구 잡히는 경우가 있지. 헛똑똑이 짓을 하는 경우가 있죠. 상대가 오히려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물론 좀 다른 케이스면 그러니까 힘으로 내가 언제든 제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의심 없이 따라올 가능성이 추가되는 거죠. 경계심이 줄고 이 사람이 어쩌면 제작진일지 모른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종하는 마음은 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장치죠. 그래서 여기서 홍진호 씨도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가서 부르는 게 적대감이나 경계심이 더 적어질 것 같다. 그래서 윤비 씨를 불렀는데 너무 쉽게 불려 나왔다. 시즌 3가 되면 이 시즌 2를 보고 온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버리니까 납치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이제 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윤비 씨는 이제 순순히 따라 나옵니다. 팬티바람으로. 서출구 씨가 이제 당신 납치된 거야 이런 농담으로 반깁니다. 윤비 씨가 지금 여기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텐트 입고 막 야외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암담하죠. 암담하지. 그래도 윤비 씨 성격에 그런 거를 암담한 티를 내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윤비 씨 얘기를 하면서 이직할 때 하더라도 그 조직에다가 나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아유 저는 이제 뭐 부장님밖에 없죠 이래놓고 면접 다른 데 면접 봐. 제가 어쨌든 그렇게 위에서다가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치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일 수 있죠. 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민 씨보다 감정적으로 좀 덜 휘둘리면서 어떤 명분을 통해서 자기가 타겟이 되는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노련한 그런 부분을 잘하는. 그래서 이 야외를 보고 진짜 암담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서출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일찍 와서 여기를 성장시키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납치도 하고 같이 도둑질도 하고 그리고 같이 어떤 성공 경험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서출구 씨는 어느 정도 이 교감이 쌓였는데 지금 윤비 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가 이거 뭐야? 지금 여기서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서출구 씨 입장에서는 내가 내 손으로 일궈낸 우리의 보금자리인데 윤비 씨는 갑자기 거짓골이 된 거지. 똑같은 이 공간을 보더라도. 서출구 씨 입장에서는 물론 이렇게 백지에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뭐 한 이 정도쯤에서 생각해도
처음에 여기 2개짜리에서 시작했다가 4개짜리로 되는 이 정도의 성장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비 씨는 침대에서 자다가 여기로 와야 돼.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 이거 망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이 사람들은 여기서 4일 동안 생존을 해왔구나. 지금 서출구 씨가 습경의 날을 설명해 줍니다. 쳐들어가서 우리가 승진 뺏어야 돼. 근데 윤비 씨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복잡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나를 납치한 가해자들이고 나의 동지들은 어디 있어? 남녀 연합을 나누고 그 남녀 연합을 공고히 시키면서 유리사라는 강력한 적에 대항해서 유리사에게 한번 공격을 성공한 그 동지들은 어디 있어? 지금 저택에 이 2사람이잖아요. 넉스와 승진 씨. 물론 그리고 이제 형주 씨나 진영 씨도 있긴 있지. 우애가 최고를 찍었던 이 순간에서 납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적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는데 난 이걸 보면서 진짜 옛날 소설이긴 한데 그 영웅문에도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외국이니까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독립투사의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인 그 뭐 장교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 같이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어떤 존재로 영입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이제 그 잘 살던 그 장교의 집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독립투사의 아들이지만 일본 장교 밑에서 자란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청년 입장에서 어떨까? 이게 영문에 있는 그 시대가 다르지만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문 속에서는 그 사람이 빌런이거든요. 완전 악당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본 장교인 부모가 물론 거기서는 거의 뭐 왕이지만 일본 장교인 부모가 나한테 너무 고마운 부모야. 나를 키워줬어.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나를 20-30년 애지중지 나를 키워온 심지어 친부모도 아닌데 누구보다도 나를 잘해준 이 부모가 있는데 갑자기 나를 어느 놈들이 납치해가지고 나의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을 뺏어간 악당이라고 내가 나를 키워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칼을 들이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문이 그 일부에서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자꾸 배신하게 되지. 왜냐면 자기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민족의 배신자처럼 찍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부모를 배신해. 나를 키워준 부모를. 그래서 이제 영문 1부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악당이고 2부에서는 이제 그 악당의 아들이 또 주인공이 되는 뭐 이제 그런 설정이 있어요. 되게 저는 이제 윤비 씨를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비 씨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물론 뭐 저택팀이 악이냐 그건 아닌데 이렇게 그 저택팀 안에서 서로가 완전히 타인이었다가 그 타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칼끝을 겨눠야 돼. 시스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칼을 겨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도 죄책감이 생길 거란 말이죠. 저렇게 뒤통수 이렇게 잡는 이렇게 난감할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비 씨도 역사의 피해자지. 그래서 어쨌건 윤비는 이 현재에 또 충실한 사람이고 그 상황에 맞춰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도 또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게 또 윤비 씨의 장점이겠지. 윤비 씨가 이제 서출구 씨가 나가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전해줍니다. 유리사나 지민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유리사를 지목한 거는 정황적 증거에다가 더하기 감정적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건 증거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빼고 보면 지민 씨가 훨씬 유력했었는데 좀 안타깝죠. 뭐 윤비 씨 입장에서는 나중에 생각하면 안타깝겠지. 남자 플레이어들끼리의 단합이 엄청나게 세다. 그 단합의 중심에는 윤비, 넉스, 한승진 이렇게 셋인데 거기에 다수인 연합에 붙고 싶어하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진영 씨는 여기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중간은 가자라고 생각하는 현성주 씨는 굳이 자신의 어떤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좀 전망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두 사람도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어쨌건 그 중심에 있는 3명 중에 1명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래서 그쪽은 나를 엄청 믿고 있다. 그 남자 연합은. 그래서 내가 지금 저택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포인트가 이 야생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이긴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윤비가 야생팀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지. 그래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저택의 실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저를 데리고 온 건 그 사람들에게 천운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실세 그리고 키맨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여기저기 실리에 맞춰서 잘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적을 안 만드는 성격까지는 아닌데
이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근데 물론 여기에 안에서야 뭐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구분됐겠냐마는 어쨌건 남자 다수 연합 자체가 일단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제 뭉친 거죠. 근데 윤비 씨가 이제 힘이 있다고 믿었던 이제 그 연합은 홍진호라는 너무 강력한 상대로 인해서 하나씩 와야 되는 그런 면은 있죠. 그러면서 윤비 씨는 또 이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습격의 날 하나만 바라보고 버티고 있는 거다. 그리고 게임이고 규칙이고 이 팀에 충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윤비 씨는 어쨌건 내가 이직을 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에서 잘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이직 준비도 안 돼 있어놓고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사람들한테 들이받아. 아니면 회사를 그만둬. 그렇지 않죠. 일단 윤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그렇더라도 일단 들어와서 뭔가 돌아가고 있으면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는 뭐 약간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그런 상사여도 잘 보여. 윤비 씨는 잘해. 그리고 계속 나는 이직 준비를 하지. 그리고 이직이 완료되는 날, 이직이 가능한 게 확실해지는 날, 그날 여기를 정리하지. 타잔처럼 양쪽 줄을 손에서 놓는 일은 없어. 그래서 윤비 씨가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가장 생존 전문가에 가깝지 않나. 직장 내 생존 전문가들의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서바이벌 프로나 이런 건 연예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서의 생존, 살짝 좀 얄미운 부분이 있지. 얄밉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그런데 어쨌건 여기 보통 이제 이런 TV 예능 프로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은 조직 생활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회사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윤비 씨는 회사 생활에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금방 적응했을 것 같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흔히까지는 아닌데 많은 이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평판이 좀 갈리지만 그래도 생존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분들의 성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홍진호 씨가 여기 대해서 이제 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리액션이었다. 퍼펙트다. 저쪽은 내가 말하면 무조건 다 믿는다.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났다. 그 말을 한번 믿어볼까 하는 신뢰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진호 씨의 장점이죠. 홍진호 씨의. 이 사람이 어쨌건 내 편으로 됐을 때 이 사람을 최대한 믿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주는 것.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감시를 하고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일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면서 이 사람의 능력을 좀 살려주는 것. 근데 이제 그게 가끔은 좀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해요. 이거는 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탄탄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서출구 씨가 이곳은 떨어뜨리는 것 없이 다 팀이다. 가족이다. 그러면서 저택팀 입장에서는 지금 또 윤비 씨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한 명씩 데려가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윤비 씨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음식도 사라진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승진 씨가 이 석상을 발견해요. 석상에서 지하 동굴로 가는. 그리고 CCTV 룸까지 발견하는 거죠. 하승진 씨가 큰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게 이제 100% 어떤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연합을 만들고 연합 입장에서 어떤 유리한 것을 만드는 거에는 일조를 한 건 사실이죠. 고차원적인 전략이나 이런 건 아니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다른 히든룸도 이렇게 찾거든요. 아,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탐색을 그제야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리사를 만나요. 여기 원래 내가 잠가놨었는데 라고 유리사가 말하거든요. 유리사는 이미 이 전날 다 뒤져보면서 CCTV룸도 다 발견했었어. 그래서 자물쇠도 다른 데로 막 잠가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잠그면서 여기 잠근 것 때문에 덱스 씨가 이렇게 부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넉스나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자물쇠 내가 잠근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이 넉스 씨의 기분도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유리사는 지금 이게 거대한 일종의 방탈출 게임이거든. 며칠간 이루어지는 우리가 뭐 방탈출 게임 같은 거 하면 1시간 동안 거기를 탈출하려고 이것저것 미션도 풀고 퀴즈도 풀고 그렇게 탐험하잖아요. 그 방탈출을 하라고 거기다 던져 놓으면 나는 4만 원, 뭐 4만 원인가요? 어쨌건 그렇게 돈을 내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받고 할 거야. 왜냐면 아니 감금돼가지고 내가 퀴즈를 풀고 거기서 탈출하는데 애를 써야 되는데 내가 돈까지 내라고? 약간 이게 나 같은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런 거를 하잖아요. 지금 유리사 같은 경우는 1시간도 아니고 심지어 이건 며칠간의 방탈출 게임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 상황, 이 공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일단 그런 오브젝트 같은 느낌으로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리사의 행보가 잘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유리사는 이렇게 이 퍼즐도 이렇게 해보고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하고 그 혼자서 이거를 맞춰보고 탈출해가는 아니면 거기서 어떤 미션을 풀어가는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리사의 저런 부분들이 그냥 스파이로 보여버리는 거지. 왜냐면 너무 이질적이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데 유리사 혼자 방탈출 게임을 하고 있으니 이게 서로 유리사를 이해할 수가 없죠. 특히나 이 넉스 씨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책임감을 좀 가지고 개인 물론 신경 쓰지만 그룹을 더 신경 쓰는 사고를 하는 사람, 여럿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또 좀 감성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넉스 씨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그냥 스파이라고 생각돼 버리는 거지. 유리사 스파이다. 감정이 강한 사람들, 이성과 감정을 비교했을 때 감정 쪽에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 번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그 믿음을 잘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이성적 사고 쪽이 더 생각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적이어도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언제든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실리 쪽이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균형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너무 발달해버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끈끈하게 갈 수 있는, 좀 손해도 보고 이 사람이 좀 서로가 손해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끈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를 못할 수도 있지. 너무 이성적으로만 발달한 사람은, 너무 감정적으로만 발달한 사람은 실리를 놓치고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그냥 꾸준히 믿어버리거나 이 사람을 그냥 처음부터 찍어놓고 그냥 아예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넉스 씨는 유리사가 스파이라고 확신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신을 하니까 나중에 습격에 날 때 또 그런 패착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넉스가 완전 헛발질을 해버리지. 진영 씨가 언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냐. 근데 유리사가 이제 첫날 다 발견했다 오자마자. 내가 광인이라 그런 거지 절대 못 찾는다. 여기서 현성주 씨가 이제 뭘 찾느냐라는 질문에 유리사가 있어. 넌 어제 배신했으니까 안 알려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유리사의 캐릭터랑 맞물리면서 현성주 씨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유리사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제 앞으로 너랑은 다시는 게임 안 해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근데 실은 유리사가 꼴찌한 이후에는 현성주 씨가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근데 거기에는 유리사 씨가 1라운드 때 너무 관망만 했던 거, 그리고 2라운드 때 현성주 씨가 어떤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사람을 배치한 거, 이런 어쨌건 자기가 관여한 실수도 있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성주 씨 같은 경우는 유리사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 왜냐면 현성주 씨는 지금 주위를 관망하고 어떤 발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일단 중간만 가면서 전체적인 흐름도 읽고 지켜보려는 입장인데,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발톱을 드러내고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내가 하고 싶지만 좀 욕망은 있지만 저렇게 못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리사가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정규가 지금 아직까지도 저런다고? 난 항상 기분 좋게 맞이하려고 다가가잖아. 근데 이상한 눈빛 주면서 계속 쏴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공격적이야. 좀 친해지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를 걸었을 때 조금 차가운 느낌, 아직까지는. 유리사는 원래 좀 차가운 느낌으로 말하는데 막 살갑게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해도 그런 게 몸에 밴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유리사는 여기서 너무 편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후지민아 밖에 편이 없는 상태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야생팀, 윤비 씨가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불도 잘 붙이고 여러모로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덱스 씨가 또 요리를 해가지고 계란 스팸, 뭐라고 그래야 돼? 계란 스팸 그라탕?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감동인데 윤비 씨 입장에서는 별미지 뭐, 별미 정도. 근데 약간 제작진이 생각한 것보다는 이들이 고생을 덜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야생팀이 생각보다. 왜냐면 텐트도 바로 마련했고 첫날부터 소고기를, 물론 뭐 거의 날거에 가까운 소고기를 먹긴 했지만 첫날의 배팅의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어쨌건 야외에서 저렇게 이제 계속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스팸을 먹는다는 건 큰 혜택이죠. 근데 윤비 씨 입장에서는 창고에 쌓여있던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게 그냥 뭐 잠깐 캠핑 나와서 먹는 별미 정도로 느껴지는 거지. 저거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함께 고난을 겪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구나라는 느낌인데, 똑같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게 바로 어제까지의 환경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쌓여지는 것들이. 서출구 씨는 지금 당장 며칠 고생을 같이 했고 코코넛도 따고 막 이러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사람들과 더 돈독해지는 순간인데, 윤비 씨 입장에서는 이런 음식조차도 그냥 노숙 흉내 정도지. 이걸 가지고 뭐 이 사람들과 이런 맛이, 이런 걸 즐기게 되네? 이런
이게 또 행복이구나 이런 느낌 못 갖는다고 윤비 씨는 이걸 통해서 윤비 씨의 개인적 성향을 떠나서 그냥 환경적으로. 그래서 희년지도 오늘 다 덤비라 그래 밥이 제대로 됐네 이러면서 행복해하지만 윤비 씨는 그렇게까지 감동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나. 윤비 씨가 지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하면서 이 사람들 말에 동조를 하거든요. 근데 윤비 씨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리액션도 굉장히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응도 잘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윤비 씨를 만났을 때 되게 말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 사람 윤비 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져 보면 아, 저 사람 너무 막 아부하는 거 아니야? 아, 저 사람 너무 좀 오버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대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어떤 실리가 걸려 있을 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굳이 뭐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아니면 아씨 뭐야 이게 뭐라고 먹는 거야? 지금 나 지금 좀 전에 저택에서 훨씬 더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렇게 그런 게 물론 순간순간 표정으로 사람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런 걸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래서 덱스는 요리하면서 간 같은 걸 하나도 안 보는구나.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을 다 넣는다고. 홍진호 씨가 이제 물론 사회에 있을 때 먹었을 때 보면 개밥인데 이게 지금 윤비 씨의 마음이에요. 윤비 씨 입장에서는 지금 좀 전까지 그래도 발리 같은 지역 자체는 발리지만 어쨌건 사회에 있다가 왔다고. 개밥이라는 거지. 지금 홍진호 씨가 말하는 이 말이 윤비의 마음이다. 그래도 그 정도의 퀄리티를 밥을 먹는 게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홍진호 씨와 서출구, 덱스, 신전지 씨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사치야, 사치. 호텔 뷔페 온 거야. 근데 윤비 씨는 그냥 캠핑 와가지고 자연을 벗삼아 잠깐 몇 시간 정도 즐길 수 있는 일. 하지만 이게 지속된다고? 이건 안 되는 거지. 사치라는 느낌은 전혀 없는 거지. 윤비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건 홍진호 씨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다. 윤비 씨의 이런 중간중간 나오는 표정을 보면 이게 아마 혼자 생각이 많아지겠지. 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동질감에서도 이 사람들과 결속이 다져지냐 안 다져지냐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느껴지는 감정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내가 이 사람들과의 결속을 뭐 어떻게 다지겠어. 윤비님이 야생에 처음부터 있었으면 누구보다도 잘 적응했을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 잘 적응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그냥 박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윤비 씨에게 가장 가혹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윤비 씨였던 건 사실이지. 실은 서출구 씨가 윤비 씨 시점에 만약 왔다. 그러면 그 전에 저택에서도 여러 가지로 평판이 안 좋아지고 왜냐면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때 또 들이받고 막 이러면서 그게 뭐랄까 홍진호라는 그런 여유로운 리더가 없었을 상황이라면 또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됐다가 또 여기 와가지고는 막상 이 사람들하고는 친해지지 못하는 상황?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고립되는 순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윤비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 처음부터 야생팀이었다면 홍진호 씨에게 착 붙어가지고 굉장히 그 신임을 얻었을 수 있죠. 뭐 실제로 어떤 계산기 역할이나 이런 건 잘 못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윤비 씨의 표정은 실은 밝지 않습니다. 말은 뭐 이거 맛있다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뭐 이렇게 막 좋은 말 그리고 불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아요. 순간순간 안 좋은 표정들이 계속 스쳐갑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저택 습격하는 날이 찾아옵니다.